크리스마스 선물 지은이 오헨리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도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였다. 잡화점 주인이나 반찬가게 주인, 푸주간 영감에게 때를 써서 한 번에 한 푼 두 푼 모은 1센트짜리였는데 그와 같이 푼돈을 놓고 흥정을 하다 보면 너무 치사할 정도로 구두쇠 노릇을 하는 것 같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하였던 것이다. 델라는 3번이나 돈을 세어보았다. 여전히 1달러 87센트. 바로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였다. 그저 초라한 침대에 몸을 던지고 실컷 우는 이외에 무슨 도리가 따로 있겠는가. 그래서 델라는 바로 그렇게 했다. 울다 보니 인생이란 눈물과 웃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주로 눈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철학이 생기는 것이었다. 이 집 안주인이 차차 흐느낌에서 훌쩍임으로 넘어가는 동안에 집안 구경이나 좀 해볼까? 이 집은 가구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8달러짜리 셋방이었다. 아주 형편없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방이었지만 최소한 거짓대들이 몰려올까봐 조심해야 할 것 같지는 않은 집이었다. 아래층 현관에는 우편함이 하나 있긴 했으나 편지가 이 집에 온 일이라곤 한 번도 없었고 초인종이 있다 해도 누구 하나 눌러보는 사람도 없었다. 거기엔 또 제임스 딜링햄 영이란 명함이 하나 붙어 있었다. 딜링햄이란 글자들은 전에 주인이 일주일에 30달러씩 받고 잘 살 때는 미풍에 드날렸던 모양이나 이제 수입이 주급 20달러로 줄어들자 희미하게 바래져서 좀 겸손하고 눈에 잘 안 띄는 D자 한자로 줄어들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여튼 제임스 딜링햄 영씨가 집에 돌아와 위층에 있는 자기 새방으로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델라라고 소개한 바 있는 제임스 딜링햄 영부인께서 짐 하는 다정한 소리와 함께 따뜻하게 포옹해 주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흐뭇한 일이냐.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뺨에 분칠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우울한 뒷마당의 회색 울타리 위를 걸어가는 회색 고양이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살 돈이 겨우 1달러 87센트 뿐이라니. 벌써 몇 달 동안 푼돈을 쪼개 모으면서 모은 돈이 겨우 그 정도였다. 일주일에 20달러 갖고는 정말 빠듯했다. 지출은 항상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살 돈이 1달러 87센트 뿐이라니. 그 훌륭한 남편에게 말이다. 몇 시간 동안이나 그녀는 남편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사줄 것인가 궁리하느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가. 훌륭하고 귀하고 값비싼 선물, 남편이 가지는 영광에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선물을 궁리해 보았던 것이다. 유리 창문 사이벽에 거울이 걸려 있었다. 8달러짜리 셋방에 달려있는 거울이라면 아마 짐작이 가겠지만 거울에 잇따라 세로의 줄무늬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몸이 날씬하고 날쌘 사람이나 얼굴을 모로 돌림으로써 자기 얼굴에 대략의 윤곽이나마 잡을 수 있는 그런 거울이었다. 델라는 몸이 날씬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돌리더니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지만 얼굴에서는 당장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었다. 그녀는 빨리 머리를 풀어서 길게 늘어뜨려 보았다. 제임스 딜링햄 내외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재산이 둘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내려온 짐의 금시계였고 또 하나는 델라의 머리였다.
시바의 여왕이 통풍구 건너편 새방에 살고 있었다 해도 델라가 유리창 밖으로 머리를 말리기 위하여 그 윤이 나는 머리를 내놓기만 하였다면 여왕 폐하의 금은 보석은 당장 빛을 잃었을 것이고 솔로몬 왕이 이 집 관리인이 되어 지하실의 보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산다 하더라도 짐이 지나갈 때마다 시계만 꺼내보면 당장 샘이 나서 자기 수염을 몽땅 뽑았을 것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델라의 머리칼이 갈색의 실폭포처럼 잔 물결을 이루고 반짝이면서 치렁치렁 늘어뜨려져 있는 것이다. 그 머리칼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서 마치 옷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머리를 다시 불안스럽다는 듯이 재빠르게 빗어 올렸다. 다시 한번 그녀는 머뭇거리면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낡은 붉은색 양탄자에 눈물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었다. 낡은 갈색 저고리와 낡은 갈색 모자를 쓰고 여전히 눈물이 괜 채 그녀는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문 밖에 나가 계단을 내려가서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마담 소프로니 각종 가발 전문이란 간판이 붙은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델라는 단숨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옷 매무실을 가다듬었다. 마담은 몸집이 크고 하얗게 차갑게 보이는 것이 소프론이라는 귀여운 이름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았다. 내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델라가 물었다. 머리카락을 사는 게 내 직업이니까요. 마담이 말했다. 모자를 벗으세요. 한번 보기를 해야지. 갈색 실폭포가 치렁치렁 늘어뜨려졌다. 20달러요. 마담은 익숙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말했다. 얼른 주세요. 델라가 말했다. 다음 2시간은 꿈같이 흘러갔다. 그녀는 짐에게 줄 선물을 찾느라고 온 상점을 뒤지고 다녔다. 드디어 그녀는 찾아냈다. 그건 바로 짐만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았다. 어떤 가게에도 그와 같은 것은 없었다. 사실 그녀는 모든 가게를 구석구석 다 뒤지고 다녔으니까. 그것은 백금으로 만든 시계줄이었는데 디자인은 간결하고 점잖았고 또 모든 좋은 물건이 다 그렇듯이 천박한 장식 같은 것은 전혀 없이 품질 하나만으로 값이 나가는 그런 종류의 물건이었다. 그 시계줄은 짐의 시계에 달면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런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그것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꼭 그와도 닮았다. 조용하고 귀한 것이 말이다. 이 말은 짐이나 시계줄 양자에 다 알맞은 표현일 것이다. 그 시계줄 값은 21달러였다. 그녀는 남은 87센트를 갖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 시계줄을 시계에 매기만 하면 짐은 어떤 모임에 가서라도 안심하고 시계를 꺼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계야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이었지만 쇠줄 대신에 낡은 가죽끈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짝 꺼내보곤 했던 것이다. 델라는 집에 오자 흥분이 약간 가라앉고 침착하고 냉정해졌다. 그녀는 머리를 지지는 아이론을 꺼내 가스등을 켜고는 사랑과 희생이 남긴 상처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랑이나 희생이란 언제나 어마어마한 훌륭한 일이 아닌가? 한 40분이 지나자 그녀의 머리는 작은 바싹 붙은 곱슬머리로 덮여져서 마치 게으름뱅이 남학생 같은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오랫동안 자세히 조심스레 들여다보았다. 만약 나를 2번 쳐다보기 전에 죽이지 않는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마 나더러 코니 아일랜드 유원지에 있는 합창단원 같다고 말할 거야. 하지만 단돈 1달러 87센트 갖고서야 남들 어떻게 할 수 있어야지. 7시가 되어 커피를 준비하고
스토브 위의 프라이팬에 편육을 볶고 있었다. 짐은 늦게 오는 법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꼭 쥐고는 그가 늘 들어오는 문가에 있는 식탁 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아래층 계단을 올라오는 그의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일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생활의 일들에 관해서도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를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오늘 밤의 그녀의 기도는 제발 하나님, 남편이 절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였다.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왔다. 그는 매우 가냘프고 우울해 보였다. 이 불쌍한 친구는 나이 22살밖에 안 되는데도 살림을 산다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은 문 안에 들어서자 메추라기의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는 델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그 눈에는 그녀가 알 수 없는 표정이 어려 있어서 그녀를 두렵게 했다. 그 표정은 분노도 아니요 놀라움도 아니었다. 실망도 공포도 아니었으며 델라가 얘기하고 있었던 어떠한 감정의 표정도 아니었다. 그는 그 이상한 표정을 한 채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서 몸을 일으켜서 그의 곁으로 갔다. 여보.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네?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지 않고는 100일 수가 없어 머리를 잘라 팔아버렸답니다. 머리야 또 자라지 않겠어요? 설마 화를 내시진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제 머리는 아주 빨리 자랄 거예요. 자, 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즐겁게 기분을 내요. 아마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예쁜 선물을 당신에게 드리려고 샀는지를 말이에요. 당신 머리를 잘라버렸다 이 말인가? 짐이 더듬거리면서 물었다. 마치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이 엄연한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잘라서 팔았다니까요. 델라가 말했다. 전처럼 사랑해 주시지 않을 참이에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전 여전히 당신 아내란 말이에요. 짐이 이상하다는 듯이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래, 머리가 없어졌단 말이지. 그는 거의 바보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찾아봐야 없단 말이에요. 델라가 말했다. 팔아서 없애버렸다니까요. 여보,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제발 저에게 정답게 좀 해줘요. 당신을 위해서 팔아버렸으니 말이에요. 내 머리카락은 셀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그녀는 갑작스럽게 아주 다정스레 말했다. 저녁 차릴까요, 여보? 짐은 멍청한 상태에서 곧 정신이 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내를 껴안았다. 한 10초쯤 우리는 둘러앉아서 하찮은 물건들을 자세히 조사해보는 게 피차 좋을 것 같군. 일주일에 8달러나 1년에 100만 달러나 뭐가 그리 다를 것인가. 수학자 따위가 주는 해답은 틀린 해답인 것이다. 동방 박사들은 귀한 선물을 가져왔었지만 그들의 선물 속에도 이건 들어있지 않았다. 이 모호한 얘기는 나중에 밝혀지리라.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상자를 하나 꺼내더니 식탁 위에 던졌다. 여보, 절대로 나를 오해하지 마오. 그는 말했다. 당신이 머리를 깎든 머리를 감든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소. 그러나 저 상자를 풀어보면 왜 내가 그렇게 얼이 빠졌는지 알게 될 거요. 이고 재빠른 손가락이 노끈과 종이를 풀었다. 그러자 기쁨의 황홀한 소리를 지르더니 곧 변하기 잘하는 여자의 마음이라 히스테리컬하게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을 시작하는 바람에 이 새빵의 영주는 모든 힘을 다하여 위로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 놓여있는 것은 빗들이었다. 뒷머리와 옆머리에 꽂는 빗 한 세트였다. 델라가
브로드웨이의 쇼윈도우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부러워서 바라보기만 하여서 서 있었던 빛, 잘라버리기 전에 아름다운 머리에 꽃기에 꼭 알맞은 색깔을 한 보석을 가장자리에 박은 진짜 데모로 만든 아름다운 빛들이었다. 그것들은 워낙 비싼 것들이어서 그녀는 가져보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채 그저 안타깝게 바라만 보던 빛들이었다. 이제 그 빛들이 자기 것이 되었는데 그것들이 아름답게 꾸며줄 머리는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빛들을 가슴에 꼭 껴안더니 한참 만에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띠고 말했다. 여보, 내 머리는 빨리 자라날 거예요. 그러고는 델라는 꼬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 새끼처럼 팔짝 뛰어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다. 이런, 내 정신 좀 봐. 짐에게 아직까지 그 아름다운 선물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시계줄을 손바닥 위에 얹어서 그에게 내밀었다. 시계줄의 둔탁한 귀금속이 그녀의 밝고 열렬한 마음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참 멋있지요, 여보. 이걸 찾느라고 온 시내를 쏘다녔어요. 이젠 하루에 100번도 더 시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당신 시계를 이리 주세요. 얼마나 어울리나 한번 봐야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짐은 침대에 드러누워 팔베기를 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여보, 그는 말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얼마 동안 간직해 둡시다. 지금 써버리에겐 너무 소중하단 말이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사주기 위하여 내 시계를 팔아버렸소. 자, 이제 저녁이나 좀 먹어볼까? 동방 박사들은 말 구유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 선물을 가져온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법을 만든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물 또한 현명한 선물이었으며 아마 그것들은 같은 것이 나올 때에는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특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어리석게도 자기 집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희생하고만 새방에 사는 두 젊은이의 싱거운 얘기를 재미없이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란 사실이다. 선물을 주고받은 모든 선남선녀 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현명하다. 온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그들이야말로 동방 박사들인 것이다.